이 광고가 흐르는 30초 동안 굶주림으로 사라져가는 아이들은 6명.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빵과 물이 됩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 있을까요? 월 2만 원이 만드는 작은 기적. 지금 당신의 전화로 시작됩니다. 1899-7325 1899-7325 세이브 더 칠드런. 김치는 김치 냉장고에, 와인은 와인 냉장고에. 그렇다면 서버는? 서버 냉장고? 서버를 서버 냉장고에 보관하면 뭐가 좋죠?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 외부 먼지 유입도 차단, 전산 장비 소음까지 줄여주고 에너지 절감까지. 병원, 마트, 은행, 연구소, 학교, 산업 현장 등 소형 전산실 구축. 이제 쉽고 저렴한 서버 냉장고로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검색창에서 서버 냉장고를 검색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한번 넘어볼게요. 이란 이라크 전쟁. 1980년에서 1988년 8년간이나 일어났거든요. 네. 이걸 기점으로 마르잔이 이란을 떠나서 국외로 가게 돼요. 1980년, 그러니까 이란이 정치적 급변을 겪으니까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쟤네 정세가 약해져 있으니까 지금 침공하면 될 거다라고 해서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해요. 1980년에. 그 추억의 후세인 형님. 네. 그때 원래 사이가 안 좋았나? 이란 이라크가?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았는데 왜 그러냐면 종교. 그렇죠. 시아파와 수니파도 있었을 것이고. 종교적인 이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당시 중동의 상황이 뭐였냐면 오일을 팔아서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서방 정책을 계속하고 있었고 후세인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이제 영국,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대화 운동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제 이슬람 혁명을 거쳐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아파가 꽉 잡았잖아요. 호메이니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같은 중동 국가들의 어떤 시아파 사람들한테 혁명을 이렇게 쿡쿡 찌르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사주를 하는 거죠. 뒤집어 엎어라. 그렇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떻게든 종교색을 버리고 세속주의로 나가려고 했었던 이라크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근데 이제 이란이 국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전에 왕조 팔레비 왕조에서 계속적으로 친미 친영 어떤 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최신의 전투기 뭐 F-14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미제 꼭 무기들. 사줘 그걸. 네, 그렇죠. 뭐 애니에서 나와요. 뭐 사드는 없었나요 그때? 사드 있었으면 네. 아마 정말로 배치됐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복판에 가장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영국이 원하는 서방 세계가 원하는 석유를 꽉 잡고 있었으니까. 그렇네. 그런데 그 조종사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서방 세계의 어떤 교육을 받은 이슬람의 어떤 근본주의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혁명하면서 전부 다 이제 거의 추방을 한다든가 어떻게 수감시킨다든가 맞아요. 네. 이런 그 것들이 혁명이라는 나오게 거는 되고요. 이슬람 혁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국력이 약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라크에서 한번 해볼 만은 하겠다. 저쪽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원래 이란의 국력이 많이 강했구나. 훨씬 셌죠. 거의 2배 이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라크는 저쪽 뭐 조종사가 없는 전투기가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전쟁을 일으킨 거죠. 네, 맞아요. 지금 정실님 말해주신 게 정확한데 후세인이 예측하기로는 단기 전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침공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8년 동안이나 장기화됐어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란은 국력이 약해져 있는 게 사실이고 비행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도 아까 말한 것처럼 서양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국외로 추방되어 있거나 감옥에 수감돼 있거든요. 그렇죠.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풀어줘요.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거예요. 아, 원래는 가둬놓고 있었어? 네, 감옥에 가둬놓고 있었는데 조종사들을 풀어주면서 전쟁에 투입시키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유럽 세력이랑 결부되어 있으니까 이란, 이라크만 전쟁했으면 금방 끝났겠죠. 근데 독일 같은 이 외부 세력들이 개입하면서 무기를 상호 판매해요. 이라크에도 팔고 이란에도 팔고. 최고의 장사지. 네. 그러니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실제로 8년 동안 이라크, 이란 전쟁에서 이란에서 희생자들이 100만 명이 넘어가요. 네. 100만 명이요? 네, 100만 명. 결과적으로 누가 이기죠? 나중엔 그냥 유엔이 중재해서 휴전한 상태로 끝나게 돼요. 둘 다 자기가 이겼다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상의 승리다. 사실상 승리는 독일과 미국. 그렇지. 이겼다. 이제 이란이 일방적으로 썰려 나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뒤에 가서는 이라크가 일방적으로 좀 밀리다가 황급히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애니메이션에 이런 좀 정치적인 얘기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디테일한 건 네. 없죠. 네. 애니메이션은 아주 재미있고 동화적인 분위기에서 아이가 이렇게 막 그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 그래요? 근데 거기에 지금 김도희님이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을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난 들으면서 이게 다 애니메이션의 내용인가 보다. 이게 무거운 애니메이션을 왜 소개하나.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하고 이런 상황도 당연히 그 당시 사회 보니까 나와요. 근데 구체적인 역사 같은 건 안 나오니까 전혀 저도 나오죠. 볼 때는 그냥 갑자기 전쟁하나 보다 이렇게 갑자기 생각했어요. 미사일 날아가는 애니메이션만 좀 나오고 휙휙 네네. 지나가는데 아, 그래요? 그 배경에는 사실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때 이란 이라크 전쟁을 할 때 이라크가 막 대량 살상 무기도 좀 사용하고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란이 이때 이미 국제사회에 거의 최악의 고립 상태가 됐었어요. 그냥 하는 걸 보면 느껴지잖아요. 이슬람 그렇죠.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로 돌아갔지. 그리고 이제 서방의 친서방 정책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당시 있었던 어떤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그 인사라든가 뭐 어쨌든 어떤 사람들이든 서방 물을 먹은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축출하려고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미지가 안 좋았었고 주변에 있는 중동에 있는 다른 국가들까지도 쿡쿡 찔러가면서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려고 전파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네. 너무 안 좋았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라크가 어떤 대량 살상 무기라든가 안 좋은 것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를 서방 세계에서 거의 눈을 감은 것도 있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누가 정권을 가지고 있냐면 이슬람 종교 그 세력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어쨌든 서방에서는 우호적으로 보이기 힘든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때 어떻게 펼쳐지냐면은 애니에서 마르즈한 가족들 중심으로 계속 뭔가 폭격이 이루어지니까 자꾸 숨어요. 폭격이 이루면 밤에도 막 지하에 내려가서 쏟고 이런 장면들이 아, 다 전쟁 그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혼란해서 물자가 부족하니까 막 슈퍼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 전 영화만 보고서는 왜 갑자기 슈퍼에서 싸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쟁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당연히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툼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이라크가 초반에는 이란 외곽 지역을 폭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외곽에 살던 사람들이 테헤란 도시 중심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더 힘들고 막 도시랑 그다음에 피난 왔던 사람들이랑 분쟁도 생기고 막 이래요. 네. 그리고 또 희생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잖아요. 이란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급변 때문에 국력이 약해 있으니까 양적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피냐면 어린 소년들을 전쟁에 계속 투입시켜요. 근데 어린 남자아이들이 많이 필요한데 당연히 정상적인 가족이 있는 남자아이들을 바로 막 징병해서 전쟁에 보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난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뭐를 하냐면 정부에서 어떤 열쇠 같은 걸 애들한테 나눠줘요. 그리고 모아놓고서 막 열쇠? 교육하면서 네 이렇게 뭐 열쇠 같은 이런 장식품을 나눠주면서 애들한테 이거를 받고 전쟁에서 너희가 나가면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천국에는 되게 부귀 영화가 많아서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거를 막 애들한테 선전해 모아놓고. 와. 마르잔에 가정부 아주머니가 있는데 아들이 5명인데 가정부 아주머니가 오늘은 출근해가지고 막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아들이 그 열쇠를 받고 그 말을 들어서 전쟁에 나간다고 한 거예요. 거기 가면은 막 나 천국 갈 수 있고 부유해질 수 있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막 슬프게 우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가난한 아이들이 전쟁에 동원돼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주장이 전파되냐면 전쟁에서 죽는 것은 사회의 동맥에 피를 주입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대대적으로 정부가 권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다음에 전쟁 기간이니까 국내외적인 탄압을 더 심하게 해요. 정권에서. 네네. 그래서 억압적인 이란 분위기가 펼쳐지는데 종교니까 당연히 금주, 그다음에 불씨 검문도 자행할 수 있고 전쟁 속에서 불안과 계속된 폭격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소하냐면 밤에 파티 문화가 자꾸 번성해요. 저도 초반에 몰랐는데 자꾸 주인공 중심으로 해서 파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주인공 가족. 네, 주인공 강정이 밤에 몰래 숨어서 파티하고 주변 사람들이랑 몰려서 파티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저렇게 파티를 많이 하지 이렇게 했는데 그 너무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분출구가 딱 그거 하나인 거예요. 아. 우리도 그런 영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통금 시간에 모여가지고 클럽에서 나이트에서 하는 영화 뭐 있지 않았었어요? 색즉시공? 아닌데 뭐 있었는데 고래사냥이요? 머털도세요? 아무튼 네. 야, 예. 막 갖다 붙여. 마르잔 가족이 어느 날도 모여가지고 파티를 해요. 그리고 할머니랑 아빠, 엄마 마르잔이 이제 차를 타고서 귀가하는데 불신 검문에 걸려요. 검문하는 애들이 마르잔 아빠한테 너 술 마셨지? 막 추궁하면서 집에 검문하려고 가니까 할머니의 재치로 막 넘겨요. 할머니가 막
내가 당뇨병이 있어서 집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애들이 이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이렇게 재치로 위기를 넘기는 장면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전쟁 때 막 그게 일상화되면서 펼쳐지는 이란 정세랑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가 잘 드러난 것 같아요. 그리고 마르잔이 이제 이란을 떠나게 돼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자꾸 국내 정치적 탄압을 심하게 하니까 마르잔이 학교에 가서 자꾸 선생님들이랑 부딪혀요. 뭐라고 하냐면 1984년이 되면 이때 이라크 전쟁이 중반에 이르렀을 텐데 마르잔은 14살이거든요. 예. 반항기가 폭발을 합니다. 그 유명한 이제 중이병 시기. 그러니까 막 아까 카세트 테이프도 사고 막 이랬잖아요. 예. 집에 오면 막 락 음악, 헤비메탈 막 이런 것만 듣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주입하는 정부의 내용에 자꾸 손 들고서 이의를 막 제기해요. 그래서 퇴학당하고 옮겨다니는 학교마다 선생님들이랑 대립하니까 어머니가 분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가 갑자기 왜 화를 내면서 마르잔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실제로 마르잔 또래 아이라고 할지라도 마르크스를 믿는다 그러면 공개 처형이 가능해요. 그냥 일시에 잡아서 애들도 막 죽이는 거예요. 아, 이놈의 마르크스 그냥. 그래서 마르잔의 어머니가 막 걔를 흔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이란 사회가 처녀를 죽이는 게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그때 만약에 얘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처형시켜야 되는데 어린애고 여자애다 그러면 그때 일시적으로 혁명 수비대와 강제 결혼을 시켜요. 그 다음에 처녀성을 상실하게 한 후에 사형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얘는 나가면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반항기를 보이니까. 도시괴담이 아니라 실제로. 네. 어이구 참네. 그래서 부모님이 큰 결심을 내리고 마르잔을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시키려고 결심을 해요. 근데 그때 이란이 국경이 폐쇄되어 있어요. 밖으로 못 나가는데 상대적으로 비자를 만들어서 나가기 쉬운 나라가 오스트리아였어요. 예. 그래서 마르잔이 이때 오스트리아 유학을 떠나게 돼요. 근데 여학생이니까 갈 수 있었던 거고 이란은 남자애들은 군병이잖아요. 군력이기 때문에 13살 이후로는 외국에 나가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르잔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가게 되고 마지막에서 할머니가 얘기해 주는데 할머니 대사가 되게 좋았어요. 잠깐 얘기해 볼게요. 마르잔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가서 살게 되잖아요. 외국에서. 할머니가 마르잔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살다 보면 너가 많은 남자들을 만나게 될 거다. 만약 그들이 너한테 상처를 준다면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해라. 그건 그들이 멍청해서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남자들의 잔인함에 대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가혹한 차별이나 행동에 대해서 똑같이 대응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라고 막 할머니가 당부해요. 그래서 비꼬고 남한테 복수하는 것만큼 나쁜 것은 없다. 언제나 내 존엄성을 잃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도록 해라. 이렇게 당부하는 장면이 나와. 아, 네. 근데 이 말이 좀 와닿았던 게 할머니가 남편이 왕족이었었잖아요. 카르잔 왕족. 그렇네. 남편이 왕위를 축출당하고 감옥에 수감되니까 실제로 되게 고초를 많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녀가 살아오면서 얻게 된 지혜를 마르잔한테 얘기해준다라고 해서 감명 깊었었던 것 같아요. 이후로는 마르잔이 뭐 해외에 나가서 적응 못하고 다시 이란으로 들어오고 이런 상황도 펼쳐지게 되는데 다시 들어와요? 네. 오스트리아가? 네. 해외에서도 사실 잘 적응을 못하죠. 네. 이란에서 온 약간 촌뜨기 느낌? 이렇게 막 히잡도 쓰고 다니고 하니까 애들이랑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은 이란 사람이라고 말도 못하고 이러면서 강한 아직 10대인 거예요. 모습이 나타나죠. 네. 그러니까 외국 나가면 그때 이란은 막 악의 이미지, 막 악의 축 이미지 이런 거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차별하고 적응을 잘못해서 다시 이란으로 복귀하는 장면이 그려져요. 복귀해서 마르잔이 사는 건 이제 짧게 그려지는데 크게 얘기하면 이건 거예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강화됐을 때보다는 조금 약해졌지만 여전히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거든요. 돌아왔을 때. 네. 마르잔이 돌아와서는 대학에 다시 다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요. 굉장히 이른 나이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밖에서 남녀가 데이트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때는 그래서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던 장면이 목격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마르잔이 일시적으로 감옥에 수감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남자친구랑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민병대한테 걸린 거예요. 손잡고 있던 장면이. 손잡아도 안 되고. 네. 근데 저는 그걸 모르니까 갑자기 마르잔이 끌려가서 그거 왜 끌려가지? 라고 했는데 남녀의 신체적인 접촉이나 데이트가 금지돼 있었던 거예요.
손잡는 거. 네. 와. 그리고 이슬람 혁명 직후에 이란에서는 남녀가 공공장소에서 손을 잡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으면 무조건 강제 결혼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는 완화돼서 공개적인 데이트는 결혼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야, 그래요? 솔로들의 국가인가? 네. 그래서 마르잔의 아버지가 이상 유토피아. 아니면 기혼자거나. 그렇군요. 모쏠들의 유토피아. 유토피아. 그래가지고 마르잔의 아버지가 미친 거 아니야? 공공자세에서 손을 잡아. 그러니까 벌건 대놨어 말이야. 알겠습니다. 네. 머리가 새하얗게 돼서 생각이 안 나. 근데 지금 표정 보니까 진심인데.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근데 이제 문제는 처벌은 여성만 받는다는 거. 그래요? 여기서? 네. 그래요? 저 몰랐어요. 어쩐지 마르잔이 남자처럼 같이 가 있었는데 마르잔만 갇혀 있거든요. 그거를 마르잔의 아버지가 벌금을 내고 찾으러 와요. 그러면서 정숙하지 못한 여자는 있지만 정숙하지 못한 남자는 없잖아요. 몰랐어요. 저는 그냥 주인공이 마르잔이어서 마르잔만 보여준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왜 그러네. 모든 전 세계가 그렇구나. 정숙에 대해서 여성에게 강조하는구나. 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너가 힘들겠지만 당분간은 밖에서 이제 출입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마르잔이 남자친구랑 집에만 있어요. 뭐야? 그게 더 알겠습니다. 이게 네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요. 공개된 집 장소에 그냥 있어요. 머물러요. 답답할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집에 gat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뭘 좋지 뭐. 같이 있는데. 그래. 나가 있어. 한국의 젊은이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려고. 네네. 그래서 뭘 결심하게 되냐면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해요. 되게 이른 나이에. 그래서 그냥 떠밀려서 마르잔이 결혼하는 내용이 나와요. 물론 좋아하던 남자친구였었지만 뭔가 되게 교제를 많이 해보고 그 사람한테 알아보고 이런 게 아니고 사이가 너무 억압적인 분위기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인데 만나서 데이트나 자유롭게 행동도 못하니까 그럼 결혼하자. 그래서 진짜 결혼을 하게 돼요. 몇 살 정도 됐습니까? 20살? 네.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나서는 실제 결혼 생활을 잘 유지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지. 최종적으로는 마르잔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 그 사건이 뭐였냐면 마르잔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막상 살아보니까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반복되고 그다음에 사회는 계속 억압적인 분위기고 자기 일도 뭔가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또 마르잔이 그냥 파티 이런 데 나가서 자꾸 그거에 빠져들게 돼요. 사람들이랑 모이는 장소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 안 있고. 네. 근데 파티하던 곳에서 불신 검문을 당해가지고 여성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남자들이 몰래 도망치거든요. 민병대를 피해서. 그러다가 친구가 한 명 도망가다가 지붕에서 떨어져서 추락사로 죽어요. 아이고. 그 사건을 계기로 마르잔의 어떤 심경 변화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이랑 이혼해야겠다라고 해서 이혼을 하고 프랑스로 이민 가는 게 마지막 장면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20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했네요. 오히려 결혼 자체도. 네. 그리고 프랑스로 가면 게 21살. 네. 그때 영화는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인 마르잔 나이를 생각하면서 본 게 아니어가지고 초반에 봤을 때는 마르잔이 어쨌든 끝나는 시점도 20살인 거죠. 너무 어린 나이였었던 거예요. 네. 근데 막 마르잔이 전택성의 혼란을 겪고 막 되게 힘들어하고 이런 게 막 절실하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치. 네, 너무 어린 아이가 겪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서 보니까 그 나이대를 생각하면 그런 힘든 일을 겪었을 수 있겠다라고 뭔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랑 그 다음에 이걸 시대 순으로 구성해가지고 전개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애니메이션만 봤을 때는 저는 애니메이션만 보고 있었는데 이 배경적인 걸 다 이해해서 들으니까 이제 장면이 조금 퍼즐이 맞춰지네. 애니메이션은 그냥 좀 되게 동화적이잖아요. 그 영상미나 이런 게 너무 동화적이고. 나 잠깐 봤는데 전개도 이쁘지. 그림이 되게 성의 예뻐요. 없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그림은 쉽게 그리고 쉽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장면도 스피디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그냥 쭉 보고 있었는데 이런 또 어두운 문제들이 숨어 있었네요. 이런 배경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혹시 보시고 싶은 분들을 위한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 그 페르세폴리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18회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상영이 되거든요. 한국 그래? 네네. 여기 늦게 해? 그러니까 한국 프랑스 상호 교류회예요 올해가. 그래서 특별 행사로 페르세폴리스를 상영을 하는 거고요. 한국 이란 상호 교류회가 아니라 한국 프랑스. 얘는 프랑스 감독이니까. 네네.
티켓은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검색을 해갖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시면 페르세폴리스를 만나실 수 있고요. 보시기 전에 꼭 이걸 다시 한번 듣고 이제 복습을 예습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하고 가시면 훨씬 풍성하게 그 장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안 들으면 제대로 못 볼 것 같긴 하다. 그치. 왜 저기서 뭐 하지? 왜 시위를 하지? 무슨 전쟁이 났다는 무슨 전쟁인지 이런 배경들을 모르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인권 특집 아닙니까? 그래서 이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압박. 그때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정치적 상황 안에서 이란에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탄압받는가. 그리고 인권이라는 게 어떻게 쉽게 무너지는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의 시각에서. 마르자니 시각이니까. 근데 이제 김도인이 좀 배제했던 게 사실은 우리가 이슬람 하면은 쉽게 생각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성에 대한 문제요. 그 심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깡쌤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다고. 저도 그 애니메이션을 쭉 봤고 이제 요걸 주제로 뭘 방송을 같이 해보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슬람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쭉 듣기만 해도 마치 인권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린했던 게 이슬람의 어떤 근본주의 종교 때문이 아니냐. 그렇죠.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슬람교가 좀 괴물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런 이미지가 강하지. 한국에서도. 이슬람 하면 우리가 항상 떠오르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테러리스트. 그렇습니다. 뭐 이게 떠오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상징 중에 하나가 그 이슬람 여성들이 이렇게 두르고 있는 그 뭐라고 합니까? 히잡? 스카프 같은 거. 히잡. 히잡이죠. 그렇죠? 뭐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차도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저 이태원 살 때 저희 앞집에서 팔았어요. 히잡을? 네네. 그 히잡과 차도르의 차이는 차도르는 온몸을 가리는 거고, 그렇죠. 히잡은 머리만 가리는 거죠. 스카프처럼. 하얀색으로. 다른 것도 있지 않나? 뭐지? 니캅. 부르카. 그건 부르카. 비슷비슷한 겁니까? 부르카가 눈도 덮는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예 닌자처럼. 얼굴을 가리다 못해서 이제 눈만 내놓고 닌자처럼 만들어 놓는 게 부르카. 네, 부르카. 근데 눈 부위가 망사라고 할까? 모기장 같은 그 망사로 덮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부르카가 제일 심한 건가? 네, 부르카가 거의 다 차단시켜 놓은 거. 그러니까 눈도 안 보이는 상태. 근데 내가 이걸 그 출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실제로 쓰셨던 분의 얘기를 어떻게 전해져 들었는데 진짜 편하대요. 편하대. 근데 생각해보면 의상도 저희 전통 한복 불편할 거야 라고 하지만 어려서부터 그냥 그것만 입으면 습관화되니까. 그 방독면 같은 것들 쓰고 있으면 편하겠죠, 계속. 근데 이거는 그 원래 사막지대에서는 남자들도 이렇게 칭칭 싸매고 있잖아요. 햇빛을 그냥 받으면 너무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몸의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사막 같은 데 가면 더우니까 막 상체를 까고 다닐 것 같은데 남자들이 다 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기능성으로 따지자면 이제 억압의 상징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막에선 유용한 게 되겠지. 뭐 먼지, 뭐 모래 이런 것들 어쨌든 나가지고. 대중적으로는 그런 그 히잡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슬람 여성을 꽁꽁꽁 올가맨 어떤 억압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이 서구 중심적인 편견이 아닐까 하는 질문을 충분히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오늘 이제 페르세폴리스 속 주인공 우리 꼬마 소녀 마르잔이 경험했던 어떤 그 차별의 경험을 좀 편견 없이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의 시계바늘을 드디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돌린 거 아니었습니까? 다시 한번 돌립니까? 이제 드디어 돌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멀리 떨어져 있죠. 인구만 해도 13억에서 16억까지 이렇게 치고 있는데 너무나도 멀리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슬람 전체 인구가 특히 이슬람에 대한 편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걸 좀 천천히 알아보면서 인권 문제를 연결시켜서 특히 이슬람 여성 인권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 이슬람을 개종하셨다고. 아살람 알라이쿰. 알라후 아크바르. 오늘도 부르카 착용하고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까 왔는데. 무리수를 던져. 몸을 가리려고. 나는 좀 배를 가리고 싶어요. 그 얘기였던 것 같아. 그 몸매를 가릴 수 있어가지고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기원 후 610년으로 갑니다. 많이 전에 가네. 아라비아 반도의 한 동굴에 명상하시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메카 교회의 한 동굴 610년경 갑자기 명상하던 사람한테 대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읽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뭘 읽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 젊은이는 저는 읽을 줄 모르는 뎁쇼?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한국 사람이었나요? 혹시? 하지만 대천사 가브리엘은 다시 이 젊은이를 세게 껴안은 다음 읽어라 이렇게 2번 더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꾸란의 탄생인 거죠. 아멘. 그리고 이 젊은이가 바로 예언자 무함마드였습니다. 그래서 이날 예언자 무함마드는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꾸란이 되는 거죠. 그 경전이. 그래서 이 꾸란에 과연 그럼 여성들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슬람이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사상적으로 담고 있는가, 이 이슈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던 건데요. 결론부터 그냥 정리를 해드리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 꾸란 속에는. 진짜? 예. 당시로서는 오히려 최고 수준의 진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란에 나타난 여성관을 제가 간단하게 좀 압축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꾸란의 곳곳에 남녀 평등을 암시하는 구절이 너무 많은데 특히 재미있는 거는 꾸란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항상 구별해서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경전에서는 그냥 너희들은 이렇게 살거라. 니들은 이렇게 똑바로 살아라. 이게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꾸란에서는 항상 남성과 여성을 따로따로 불러줍니다. 남과 여. 의심스러운데. 모든 구절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예. 남과 여를 이렇게 구별해서 불러주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고요. 벌써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아예 안 불러주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성경과 달리 꾸란에서는 신이 남성과 여성을 따로따로 만들어줬습니다. 성경에서 뜯지 그렇죠. 않고. 예. 주체적이구나. 예, 기독교 성경에서는 이제 그 아담과 이브에서 이브님을 이제 갈비뼈로 아담의 갈비뼈를 뜯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꾸란에서는 이 남성과 여성을 따로따로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고요. 또 신화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슬람에서도 그 모세 오경까지는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디테일한 내용이 차이가 나는 거고. 차이가 납니다. 그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는 이브가 뱀한테 속아 넘어가서 아담을 꼬드겨서 원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꾸란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성이 나쁜 놈이 아니라 남자랑 여자가 같이 사탄의 꾀에 넘어간 걸로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평등하구만. 예, 그러니까 여성이 뭐 원죄의 어떤 뭐 그 씨앗을 잉태한 게 아니고 같이 넘어간 거야. 남자 여자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함마드는 계속해서 모든 인간은 신 앞에서 평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 모두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에서 동등하다 이런 구절들이 자주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모든 남녀에게 나는 행복한 삶을 보장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아멘. 네, 그래서 당시 꾸란에는 유대교나 뭐 로마법이나 그리스법이 보장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의 재산권, 재산 소유권이나 재산 처분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같은 사회 같은 경우는 여성이 밖에 나와서 물건도 못 사옵니다. 그리스? 예, 자기 재산 소유가 아니에요. 여성이 소유물이지. 예. 그래서 그 여성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혼인 후에도 재산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건 다 꾸란에 남겨 있는 말씀이에요. 여성도 이렇게 하거라. 상속권도 지닙니다. 이슬람 이전에 대부분 당시 근처에 있는 여성들은 상속권이 아예 없었고 상속의 대상이었죠. 왜냐하면 물건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여성들의 상속권이 인정이 됐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초기 이슬람 공동체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상속 시에는 다만 이제 여성은 남성의 절반만 줍니다. 요건 이제 차별이라고 하면 차별이겠지만 옛날에 비하면 항상 그 시대의 상황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이제 이슬람 말고 그 주변에 그 시대 동시대에서는 여성을 어떻게 취급했는가, 어떤 권리가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거죠. 그렇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꾸란에는 명확하게 남성과 여성이 모두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랑 여자를 구별해서 다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혼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진보적인 입장인데요. 당시로서는 일단 여성은 원하지 않는 상대랑은 결혼 안 할 수도 있어. 거부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혼인 후에도 여성이 자기 성을 유지합니다. 아, 그래요? 예, 맞아요. 서구 사회랑 다르죠. 여성이 먼저 이혼을 제기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꿀안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차이가 있고, 또 재밌는 게 아까 잠깐 나왔던 히잡. 예. 히잡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이게 과연 꿀안에 있느냐? 있긴 있습니다. 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긴 있는데 그 원문은 뭐냐면은 제가 읽기로는 이래요. 이때 당시 무함마드 시절에 초기 이슬람 공동체에서의 이런 히잡은 그냥 남성과 여성 사이의 어떤 정숙한 예의 범절 정도? 그렇지. 라고 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는 무슬림 여성들한테 특별히 얼굴을 가려라 뭐 이런 명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좀 외출할 때 좀 긴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좀 잘 돌아다니세요. 뭐 이 정도의 느낌? 예, 그러니까 날씨도 덥고 피부도 타고 하니까 뭐 이런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가장 복장과 관련된 대표적인 구절이 꿀안에 나오는 24장 3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뭐가 나오냐면 남성들한테 한마디예요. 남자들 니들은 여자와 만날 때 시선을 낮추고 정숙할지니 그것이 너희들을 위한 순결이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여성들 너희들도 시선을 낮추고 성기를 가리며 밖으로 나타내는 것 외에는, 이게 중요한 건데, 밖으로 나타내는 것 외에는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아니 되리라. 그리고 가슴을 가리는 머리 수건을 쓰거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상식적으로 해석하면은 빨가벗지 말고 잘 좀 그냥 돌아다녀라. 그렇지. 성기를 가려라. 그때 팬티 입어라. 팬티 입어라. 팬티를 입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타내는 것 외에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이지 말아라. 예를 들면 이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가슴을 가려라 할 수도 있고, 밖으로 보이는 것 외에 미니 스커트를 입지 말아라. 뭐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 정도 구절이었던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성한테만 강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성도 시선을 내고. 그렇죠. 남성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고. 하지만 남성은 성기를 드러내도 되고.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안 됩니까? 남녀 모두 벗고 다니지 말고 좀 이렇게 깔끔하게 정숙하게 옷을 입고 다녀라. 이 정도 의미라고 저는 보여져요. 제 눈에는. 예. 그래서 이 정도 구절들인데, 물론 이제 남녀 차별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긴 있어요. 네. 소수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육체적으로 강하니까 여성을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 중에 하나가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권리가 있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위에 있나니 뭐 이런 말들이 있대요. 그렇지. 조금 더 키가 크니까 조금 더 위에 있겠지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권리는 비슷하지만. 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규정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여성이 성경을 비롯한 뭐 네. 정말 많은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긴 하죠. 그런 것들은. 여성이 순종하지 않을 경우 1차적으로 여성에게 먼저 충고를 하고 남편은 그 다음으로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며 셋째로는 이제 가볍게 때릴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 헐. 네. 근데 뭐 이제 여성에 대한 뭐 폭력이나 이런 건 모든 문화권에서 만연해 있었던 거니까 최근까지도.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전 세계적 문화권에서 그런 게 공통되게 발견되지? 일단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라는 게 모든 문화권에서 가부장 제도가 확립된 이유는 매우 낮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호소할 데도 없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이제 일종의 가축처럼 취급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그 단순히 그 산업의 형태, 생산의 형태 때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생산에 대한 담당이나 그런 게 육체 노동과 연결돼 있으니까 원래 경제권이 그 어떤 권력을 만드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남자들이 사실은 권력을 다 독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을 것 같아. 예. 어쨌든 간에 이런 구절도 있긴 있으나 본래 꿀안에는 남녀 평등을 담고 있는 구절의 숫자만 놓고 보면 훨씬 압도적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초기 이슬람 공동체에서만 해도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 당당하게 참여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뭐 초기 경전들을 읽어보면 이슬람 지도자들이 여성들이랑 막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 협의를 하기도 하고, 또 일부 여성들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거나 정치에 참여하는 장면들도 자주 발견이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게 역사적 시계바늘이 흘러가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슬람 국가가 본격적으로 확립되고 중앙 집권화가 가속화되면서 여성들의 이런 공적인 활동, 바깥 세상 활동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꾸준히 꾸란과 이런 하디스 같은 경전들을 갖다가 남성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제 강화를 위해서 남성한테 유리한 일부 구절들, 제가 아까 보여드린 몇 구절들 있잖아요. 뭐 네, 요걸 갖다가 이제 취사 선택해서 확대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불복종하면 뭐 때리고, 또 여성이 혼외 관계를 맺었을 때 여성을 죽여도 된다 하는 명예살인 전통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조금씩 강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잡 같은 경우도 아예 모든 여성들이 얼굴과 손을 제외하고는 다 가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입장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죠. 근데 이거는 다 나중에. 근데 이 나중에 발달한 계기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국가 권력이 중앙집권 체제로 공고화되는 과정과 더불어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갖다가 무조건 이게 종교적 이념 때문이다. 라고 볼 수는 없다. 예, 낙인을 찍는 것은 좀 이건 복잡한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국가 이념이라든가 혹은 또 사회 계급 문제, 사회 계급적인 차별 문제에 따라서 뭔가 좌우되는 요소가 크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억압이 종교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규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시계바늘을 조금 더 뒤로 돌려서 선생님 오늘 시계바늘 자유자재로 막 돌리는 거죠. 막 돌리는. 두 번째 서육인데 완전히 월광과 뽀로뽀로미 1935년에서 36년 네. 바로 왔네 그냥. 아까 김도희님이 잠깐 소개해 주셨던 팔레비 왕조 시기로 넘어옵니다. 네. 여기는 아버지 샤샤샤의 아버지 샤 레자샤. 네. 이 사람이 이때 뭘 하냐면 공공장소에서 베일을 벗도록 강제하는 운동을 실시합니다. 입어라 벗어라 그냥 난리도 그렇죠. 아니고 그냥. 그래서 사회 근대화 조치로 이 조치를 실시했었던 것 같은데 네. 물론 일부 여성들은 이것을 굉장히 환영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냐? 당시 여성들은 이 히잡을 벗거나 차도를 벗으면 마치 자기가 알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여성이 많았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몸에 그 바지를 다 입어도 예를 들면 그렇죠. 훌렁훌렁한 입다가 딱 달라붙는 걸 입기 시작하면은 그 그러니까 우리도 뭐 저기 그 아마존의 눈물 이런 다큐멘터리 보면 어떻게 저런 걸 입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화권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니까. 네. 우리도 뭐 반팔 입고 처음에 미니스커트 입고. 그렇죠. 제사장님도 가끔 미니스커트 입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밤에만. 예. 오늘 입고 오셨어요. 밤에도. 그래서 일부 여성들은 이 조치가 여성 해방이 아니라 뭐 억압이다 이렇게 간주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재밌는 건 이 당시 여성의 지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과연 이 샤샤샤의 아빠 샤가 여성들을 해방시키고자 했던 것인가? 이게 궁금하겠죠. 네. 그러네. 네. 하지만 전혀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시 여성 지위는 베일을 안 써도 된다. 요거 하나 빼고는 바뀐 게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남성은 여전히 가장이었고 아내는 소유물처럼 모든 자유가 박탈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혼하는 것도 남편 마음인데 이혼하면 남편이 자녀 양육권이나 이런 걸 다 가져가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물론 노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저임금 노동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여성은 그런 상황이었고 왜냐하면 교육받은 적도 없고 대부분 이제 농촌 출신이었기 때문에 문맹률도 높았고 하기 때문에 힘든 일만 좀 노동 집약적인 간의 수공업 같은 데만 일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가사노동을 남자들이 손끝 하나 안 하던 시절입니다. 이때는 뭐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일하는 그러다가 보니까 가사노동과 저임금 노동의 이중으로 시달리는 시기입니다. 즉 차도를 쓰든지 벗든지 간에 중요한 게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는 거고 국가 권력 입장에서 여성은 뭐였겠습니까? 이때 당시. 노동력? 예, 그렇죠. 그냥 노동력일 뿐입니다. 예, 착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동 중에 하나고 근대화의 일꾼으로 기르고 싶었겠지. 싼값이 부려먹으면서 거기에다가 가사노동도 시켜먹고 예, 그런 존재였을 뿐이죠.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뭐 그 싼값에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해방을 먼저 시킬 필요가 있었네요. 그럴 수도 있죠. 교육이라는 것도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데 난 조금 들으면서 너무 삐딱하게 보기에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좀 긍정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히잡을 먼저 벗음으로써 점진적으로 뭐 단계를 밟아나가는 수순일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한 방에 뭐 모든 거를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것들이 천 몇백 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백색혁명의 당시에 이제 여성 참정권 같은 것도 예. 이제 줬다고 알고 이런 부분들은 63년.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요? 그래도. 그렇네. 뭐 진보가 없었던 건 아니었으나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차도를 벗었다고 해서 확 해방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근데 뭐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의 뭐 대한민국의 여성들도 뭐 차도로는 전혀 안 쓰고 있지만 완벽히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거는 또 가사 노동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결혼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맞벌이를 하더라도 아이가 생겼을 때 뭐 육아를 기본적으로 그래도 어머니가 더 담당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건 뭐 어머니가 담당하는 것도 좋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여성에 대한 억압의 층위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물론 종교적인 억압도 있는 것처럼 보이죠. 차도르로 대표되는 게. 네. 하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떤 국가 권력에 의한 억압, 사회 경제적인 착취 시스템에 의한 억압, 가사노동이나 남녀관계인 뭐 가부장적 질서에 의한 억압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깍깍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팔레비 왕조의 어떤 여성 해방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건 별로 없다. 그렇죠. 정도로 판단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면 이런 견해들이 있잖아요. 그 노예제도 미국에서 그거를 해방하기 위한 어떤 전쟁의 경우에도 이렇게 얘기하기를 하더라고요. 노예를 해방해야 노동자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인본주의적인 걸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 쓰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독실님께서 이제 이 방송 약 3년 만에 이제 네. 막시즘에 접근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 어제 알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 오케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샤샤샤의 두 번째? 샤샤샤를 끝낸. 끝났습니까? 예. 호메이니 형님으로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1979년이죠. 네. 이분은 제가 이제 쭉 보면서 이렇게 별명을 붙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뇌를 가진 남자. 디지털 뇌? 예. 모든 게 1 아니면 0입니다. 아유, 선명하구만. 정확하네. 이슬람은 1 아니면 0. 그래서 이분은 이제 김도희님이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분의 구호는 이거였어요. 동방도 서방도 아닌 이슬람 공화국. 멋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섬을 만드는 거죠. 섬을. 지구촌 위에 하나의 섬. 우리가 중심이다. 그렇죠. 약간 IS도 좀 비슷하긴 하죠. 솔직히 지금의 IS가 추구하는 바도 그러니까 이슬람 근본주의의 어떤 중동의 어떤 나라의 것도 아니고 근본주의의 나라를 세우겠다. 정말 이슬람 이슬람이 국교가 되고 이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호메이니의 주장은 이겁니다. 기존의 팔레비 왕정이 낭비를 일삼아서 나라의 부를 도둑질하고 또 자본주의적인 퇴폐적인 소비 문화를 부추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퇴폐적인 문화 때문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슬람 가치가 무너지고 젊은이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여성들이 퇴폐적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막 히잡 벗고 다니고 막 난리 났고 막 똥꼬 보이고 팬티에 예? 뭐가 보인다고요? 그래서 정치 경제적으로 이분이 추구했던 시스템은 그 지금 우리 지구상에 딱 하나 비유할 수 있는 국가가 있죠. 북한입니다. 섬이 된 겁니다. 섬. 그래서 자급자족적인 이슬람 경제 체제를 만들겠다는 명목하에 기존의 어떤 개방 정책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뭐 팔레비 왕조나 자본가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서 지들이 다 관리를 했는데 뭐 결과는 그냥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대대적인 호메이니 정권의 여성 탄압이죠. 여성 탄압. 그래서 이슬람의 가치를 회복하자 이런 명분을 가지고 여성들에 대한 굉장히 체계적이고 주도 면밀한 탄압이 벌어집니다. 이 과정이 사실은 애니메이션의 한 내용의 3분의 1 정도 묘사되는 여성들에 대한 뭐 공격이나 탄압의 베이스가 되는 조치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쭉 보고 있으면 사실 이건 이슬람 정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치들이에요. 아까 제가 꾸란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슬람 근본주의 정권인 이 호메이니 형님께서는 여성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자. 이게 구호였어요. 그래서 완벽한 어머니이자 정숙한 아내로 만드는 게 이 사람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도덕적인 인간. 예. 그게 이슬람 가치라고 생각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0. 그래서 이분이 했던
행위들을 쭉 보시면 가부장 제도라는 거, 소위 말하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여성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메이니 정권이 첫 번째 했던 건 뭐냐면 공공 영역에서 여성들을 추방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도 이제 그 주요 공공 영역이나 민간 영역에서 약 한 10% 정도의 여성들이 일자리에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얘네들 다 쫓아내는 거야, 여성분들을.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이슬람식의 복장이나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당합니다. 네. 또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 퇴직을 당해요. 정리 해고도 당하고요. 당시 정부 고위직이나 판사 뭐 이런 걸로 활약하고 있던 여성들도 다 잘립니다. 심지어 여성이 남성이랑 이야기했다. 이것도 비이슬람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유로 또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자가 감히 어떻게 말을 섞냐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성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남녀를 분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성들은 심지어 스포츠 경기. 근데 스포츠 경기에 코치나 심판이 남자야. 그럼 안 돼. 그거 못 해. 그런 스포츠 할 수 없어. 휴양지 있지 않습니까? 예. 저 해변가에서 여성들이 막 헤엄을 쳤어요. 근데 갑자기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왜? 남자들 보는 앞에서 어떻게 수영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싸돌아다니냐 이거예요. 네, 이런 조치들이 있었던 거죠. 예. 1980년에는 모든 남녀 공학이 폐지됩니다. 네, 그리고 여성 교사는 여학교로 남성 교사는 남학교로 배치되기 시작하고요. 직장에서도 여성과 남성들의 공간이 분리됐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결혼과 가족 생활 면에서도 끔찍한데요. 그냥 전통적인 가부장적 관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슬람에서 이제 일부 다처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실 이것도 편견인 게 현실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는 이슬람 교도는 통계적으로 3%가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그렇게 많은 극히 일부 사람들만 하는 전통이고 최대 4명까지 하는데 그것도 거의 드물고 많아야 2명이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남편이 첫 아내의 동의 없이 지 맘대로 4명까지 둘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무제한의 임시 아내를 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임시 아내는 이제 첩 같은 거죠. 시계라고 그래요. 현지 언어로. 그래서 이 남성은 근데 이 임시 아내를 부양할 의무도 없고 임시 아내는 상속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럼 놀이객감이죠.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임시 아내를 계속적으로 두고 있는 그 문화가 심해지니까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라. 이런 건 들었었거든요. 결혼을 해서 그 아내를 여러 명을 두게 되면 굉장히 공평하게 대해줘야 된다고. 그렇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꿀안에도 일부 다처제가 원래는 일종의 사회복지 일환이었어요. 당시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네. 미망인이나 뭐 고아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을 책임지는 의미에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부 다처제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모든 아내를 공평하게 대하라라고 무함마드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좀 변질된 부분이 있는 거죠.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 말만 그냥 적용하려고 한 거구나.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남성이 최대 4명 플러스 알파로 무제한으로 할 수 있었다는 얘기고, 아내는 직업을 갖거나 여행을 가거나 뭐 공부를 하는데 다 남편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피임과 낙태는 당연히 금지되죠. 여성은 이제 애 낳는 기계 취급을 당하는 거니까 이혼도 여성이 못 합니다. 그리고 양육권도 다 남성이 가져가죠. 그래서 1981년에는 이제 계사스법이라고 해서 보복법이라고 번역이 돼요. 이게 민법을 대체합니다. 이슬람주의 율법이 민법 체계를 대체하는 건데요. 이에 따르면 이슬람 복장을 따르지 않거나 간통을 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채찍이나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명예살인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도 그런 언급들이 자꾸 나오죠. 예, 뭐 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죽을 수도 있어. 엄마가 이제 딸한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보복법. 예. 그리고 여성이 간통을 하면 남편한테 죽어도 죄를 묻지 않습니다. 남편은 그런 게 없고. 예,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증언은 인정되지 않아요. 이 사건에 있어서 남성 증언으로 증거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4명만 입을 맞추면 여성을 사형시킬 수 있었다고 그래요. 호메인이 대단한 사람이구만. 예, 대단하신 분이죠. 이슬람 복장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게요. 가장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여성 탄압은 복장 탄압이었습니다. 1980년 7월에
이 히잡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법적으로. 네. 그 전까지는 사실은 많은 여성들이 항의하고 투쟁을 벌였으나 결국에는 시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규정에 따르면 모든 여성은 긴 소매가 달린 겉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가리는 스카프를 딱 둘러야 되고 색깔은 검은색, 회색 뭐 이런 거 암갈색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은 얼굴과 손을 빼고는 다 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정부 부처에서는 이런 그 이슬람 복장을 지지하는 성명서에 사인을 하라고 여직원들한테 서명 용지를 돌렸대요. 나는 이 이슬람 복장을 찬성합니다. 이런 용지를 돌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고당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복장을 거부한 방송인도 다 해고됐고요. 심지어 상점에서는 이슬람 복장을 하지 않은 여성한테 물건을 파지 말라. 이런 명령도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그 혁명 수비대 얘기가 나왔어요. 김도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혁명 수비대 이외에도 그 별의별 단체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각종 그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은 그렇죠.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이때 당시에도 번역으로 하면 뭐 신의 혈통, 이슬람 안내자, 뭐 이슬람 지역위원회, 혁명 수비대 이런 새로운 일종의 자경단 같은 성격의 치안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이 도시를 순찰하면서 실제로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여성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들게 패가지고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뭐 얼굴에 황산을 뿌리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극악무도한 사건들이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대요. 스카프로 원래 이마를 싹 가려야 되는데 안 가렸잖아요. 그래서 스카프를 이렇게 이마를 싹 가려주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스카프가 올라가지 않게 앞정을 이렇게 꾹 박아줬다. 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따지면 오히려 50년대에 있었던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리고 국가에서 허가를 해주면 잔인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날뛰기 시작하죠. 근데 이거를 지금 아까도 저희 처음 얘기했을 때 여성 인권 문제랑 연결시켜가지고 깡쌤이 정리해 주시니까 그런데 호메이니 정권이 이슬람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한국이 일단 종교 국가가 아니니까 이슬람이 시행하는 전통적인 시행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드러나는 실상은 여성 차별 억압적인 걸로 드러났지만 실제로 그 레자자가 처음에 히잡 벗기 운동 캠페인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성 해방이 되고 여성 인권이 올라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이란의 많은 여성들이 반발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무함마드는 다시 히잡 착용을 자율적 선택권에다 맡겨놔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기로 쟤네들은 당연히 옷 벗으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반발해? 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선천적으로 종교랑 결부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 그게 너무 과도하게 일어났던 거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되게 반발하고 싫어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니구나, 막 이런. 지식인들 같은 경우에는 단발령을 오히려 그러니까 좀 처음엔 싫어했었지만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근대화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앞장서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의 변화를 보고서 우리가 단편적인 판단은 어려운 거에 동의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히잡이라는 게 좀 복잡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간에 이 디지털뇌를 가진 남자는 굉장히 허무하게 죽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88년에 종전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88년 끝나고 89년에 돌아가셔요, 이분이. 예, 그때 이미 80세가 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란 이라크 전쟁 중에는 약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저번에 얘기 나왔던 거 같은데 호메이니가 죽었을 때 우리가 지금 호메이니를 악마처럼 얘기하지만 그때 김도인이 얘기하지 않았었나? 울고불고 난리 났었어요. 그 국민들이 다 슬퍼하고 막 그랬다고. 그렇죠. 독실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어? 네네. 어마어마한 그 정부 추산으로 이란 추산으로는 1,0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애도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사실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합리성과 뭐 이성적인 것들과 실제로 그 문화에 있는 대다수의 대중들이 느끼는 거리차도 많이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막 복잡하게 양상에 섞여지는 거죠. 뭐 히잡을 정말 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벗기라고 하면 오히려 반대하거나 히잡을 막 강제적으로 착용하라면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온건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히잡을 쓰는 건 우리의 전통 문화일 뿐이다. 히잡은 쓰자. 그렇지만 여성들이 이렇게 억압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쓰는 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성의 어떤 참정권도 인정해주고 조금씩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히잡 쓰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억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스펙트럼이 다양했겠지.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다양한 스펙트럼들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네. 우리 호메이니 원께서는 1과 0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는 89년에 89년에 사망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란 이라크 전쟁 때문에 그 인력 손실이 엄청났잖아요. 이란인만 뭐 사상자가 100만이었고 뭐 그냥 육체적 정신적 불구자만도 100만이 넘는다고 추산을 합니다. 전 인구의 대다수가 전쟁 피해자를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으로 남성 노동 인력이 줄면서 여성이 노동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호사, 교사를 비롯해서 민간 영역에서도 여성들이 큰 인기를 끌게 되고 사회 진출하게 됐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은 해고하기 쉬우니까 또 싸게 부려먹어도 되니까 저임금 노동자를 막 부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부 여성들이 관리직이나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는 있었어요, 분명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천장이 있었죠. 아무리 능력이 좋고 경험이 풍부해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올라가는데 한계가 컸다. 이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란 여성인권 역사를 제가 아주 짧게 훑은 겁니다. 디테일은 다 빼고 예. 물론 이후 이제 호메이니 원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날로그처럼 이제 돼요. 다양한 스펙트럼에 좀 인정받고 지금의 이란은 그렇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낙태, 피임 이런 것도 이제 다 했고 여성 참정권은 당연히 됐고요. 예. 뭐 복장에 대한 자율적인 것도 어느 정도 허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그 여성 인권, 특히 이제 이란 지역의 여성 인권 역사 사례들 쭉 보다가 보니까 저는 이게 느낀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국가 권력에 의한 가부장적 통제. 그게 이슬람은 제가 봤을 때 핑계인 것 같고, 예. 핑계인 것 같고 여성들에 대한 통제와 폭력은 정도와 문제일 뿐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이분은 뇌가 디지털이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심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거 뭐 현재 이란 그 상황 다룬 게 있어서 재밌어가지고 제가 봤는데 현재는 히잡 착용은 법적으로 이제 그 명시되어 있는데 자율성이 되게 확대된 거예요. 예. 여성의 경제 그 깡생이 말씀해 주신 거로 경제 진출 비율도 산업 분야 비중으로 따지면 한 34%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대학생에서도 여성 비율이 64%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64%요? 네, 더 네. 높아졌네요. 네, 그러니까 복장이 자율적 착용돼서 어떠냐면 지금 현재로는 원래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게 착용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네. 저희가 항상 교복 입어도 온갖 뭔가 뽐내기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길이를 줄이든지 뭐를 뭐 표시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바지를 쫄바지로 만들든지. 이란도 다들 멋내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개성을 드러내고 싶어하니까 머리카락을 최대한 노출하려고 뒤로 넘겨서 쓰는 거예요. 그 머리핀으로 고정해가지고. 히잡을. 네, 그런 것도 있고 머리카락이 드러나는 거를 좀 더 강화시키려고 머리를 염색 금발 비슷하게 염색해서 저희도 염색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히잡에 머리카락이 금발로 염색되면 진짜 멋쟁이인 거예요. 근데 나 봤거든. 진짜 멋쟁이들이더라고. 저 차도르 뭐지 얼굴 진짜 멋쟁이래. 차도르라고 그러나? 그 뭐야 얼굴만 뻥 뚫리고 패션 리더. 옷이 너무 이쁜 거야. 깡쌤처럼. 그러니까 이게 시꺼먼색인데 그게 하나하나 그 어떤 아주 미세하게 레이스 같이 그 미세한 시스루여서 다 비쳐? 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 이게 지금 가부장적인 어쨌든. 자기 취향 드러내는. 그래서 그래서 난 놀랐거든. 저렇게 꾸미고서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냥 똑같을 것 같아. 어떤 멋을 내고 싶은 욕망이나. 그럼 이제는 어떻게 보면 히잡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의 상징은 아니고 그냥 전통의 어떤 문화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어떤 되고 있네요. 페미니스트들은 이제 억압의 상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그 어떤 사람들은 반대 입장을 취하기도 하죠. 이건 그냥 문화적 정체성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이란 시아파 중심의 이란을 자꾸 놓고 봐서 그런데 이슬람이 너무 넓잖아요. 동남아까지 있고. 그렇죠. 보통 한 7살에서 14세 안에 자기가 선택한데 평생 쓸지 안 쓸지를.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자유로운 거예요. 지금 최 사장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기독교 여성
불교 여성이란 말은 잘 없어요. 근데 이슬람 여성이란 말은 좀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네. 이것도 편견일 수 있는 거죠. 깡쌤이 정리해 주신 거 너무 좋은데 천대이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펙트럼 되게 넓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넓게 드러난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히잡 착용도 자율화돼가지고 그런데 이게 공공장소에서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보면 뭐 히잡하면 여성 차별 아니면 벗기면 여성에 대한 인권 신장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젊은 층은 너무 다양하게 자기가 선택한대요. 만약에 스키장 같은 공공장소면 히잡을 모자로 대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법적으로 규제돼 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이란에서는 의복을 일단 법률적인 제한 대상으로 두잖아요. 그래서 특이하게 이란 여성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소비율이 되게 높게 나타나요. 네, 그래서 이란 여성들이 화장이 진한 거를 선호하고 구체적 수치로 드러나면 연간 화장품 소비 액수가 세계 7위여서 21억 달러 정도나 된대요. 그리고 이게 이란이 화장품에 대한 그 생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다 밀수품으로 거래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뭔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되게 다양하게 변주하려는 시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드러나서 가능한 거 안에서는 최대한 꾸며내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이렇게 화장을 화려하게 하셨던 거구나. 근데 뭐 법적으로는 매니큐어 바르거나 이런 것도 다 금지되어 있기는 하대요. 금지 안 된 것 중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오랜 시간 동안 그렇네요. 얘기를 나눠봤던 것 같은데 페르세폴리스라는 영화 애니메이션이죠. 이것도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우울하지 않아요, 전혀. 네, 실제 내용은 되게 발랄하고 소녀의 시각에서 사실은 지금 끔찍한 일들이 밖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굉장히 담담하면서도 좀 발랄한 색채로 묘사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인권 탄압에 대한 영화죠. 그 내면적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래서 그 인권 탄압이 실제로 어떻게 벌어져 왔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억압되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서 이게 상도 많이 타지 않았나요? 네, 상 많이 탔어요. 많은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 특집이라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인권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아닙니까? 그렇지. 그 핵심은 나의 어떤 취향이나 신념, 뭐 재산, 생명, 나의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을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권리가 아주 쉽게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이 애니메이션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음악을 듣지도 못하고 옷도 마음대로 못 입는 그 좀 암울한 상황이 이 애니메이션에 참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인권을 뺏는 건 쉬운데 그 뺏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받는지를 이해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그냥 재밌는 성장 얘기네 뭐 이 정도밖에 안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장면들에 뭐 삼촌이 죽는 이야기도 있고 길거리 가다가 이제 협박당하는 이야기 마르자라는 소녀가 이런 얘기를 쭉 보면 굉장히 슬픈 역사들이 쭉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했던 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상처가 되고 아팠던 기억이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잘 소통되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이 이런 어떤 인권 탄압에 의해서 신음받고 소외당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참 잘 그려내는 작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토론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죠? 토론 못하고 오늘 오랜만에 콘텐츠가 김도인이랑 깡쌤이 풍부하게 준비해줘가지고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정리해봅시다. 10초씩. 오늘 어떻게 들었는지 얘기한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재밌습니다. 이란 잘 모르는데. 네. 내가 이제 집 앞에 있는 이슬람 사원만 왔다 갔다 했지. 실제로 뭘 가르치는지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오늘 이제 김도인이랑 깡쌤 얘기 들으면서 큰 맥락이 좀 잡힌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어떤 이란이나 아니면 무슬림이나 이슬람에 대한 내용을 들었을 때 이거를 좀 기준으로 살을 붙여나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재미있게 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되게 준비하면서도 재밌었고 저랑 깡쌤 이제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또 생각해 본 것도 더 많았었거든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너무 유사해가지고 놀랐었던 것 같아요. 그 근대화를 겪으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 분야에 걸친 인권 탄압 문제가 너무 유사하게 드러난다라고 해서 첫 번째 놀랐었고
두 번째는 아까 깡쌤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그냥 인권 보호하자 말하는 건 되게 쉽잖아요. 그리고 인권 탄압한 사람들 저 사람들 잘못됐어 비판하기 되게 쉬운데 그 인권 탄압이라는 게 실제로 너무 다양하고 너무 구체적인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해야 돼, 뭐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말하기 쉽지만 사람이 실제 나쁜 짓을 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나쁜 일을 하는 건데 일반적인 거죠. 네, 일반적인데 그 얼마나 나쁜 일들을 교묘하게 하고 체계화시켜서 하는지를 모르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탄압들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볼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전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슬람이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슬람 그 경전에는 꾸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여성을 오히려 그 시대적인 상황을 항상 고려해서 저는 이제 경전이라든가 성경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보호하기 위한 거였다. 그 당시에 오히려 정말 쥐도새도 모르고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성경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강간을 당했을 때 실제로 강간 당한 것이 확실하다 싶으면 남자를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근데 여성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자가 소리를 질렀는지 여부를 갖고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면 도시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여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부정한 거고 만약에 들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았었냐. 그럼 남자만 처벌하고 막 이런 식의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굉장히 무리가 있다 생각하겠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어떤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여기서부터 또 어떻게 보면 생명권을 위해서 어떤 제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런데 그걸 무비판적으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걸 적용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사실 호메르니가 이슬람 경전에 있는 꾸란에 있는 내용을 이제 그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굉장히 뭐 평등에 대한 생각들 사실 뭐 신 앞에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전제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도 뭐 돼지고기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부정하다는 것과 이제 이게 그 부정의 의미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부정한다는 것은 뭐 먹으면 죄가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그거를 지금 받아들여 가지고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는 좀 그렇게 하는 나라들은 많지 않죠, 사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 먹고 그런 것 있겠지만 그래서 항상 그런 적용들은 좀 조심해서 해야 되고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고 그 당시에 왜 그런 내용이 들어갔는지를 판단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뭐 근본적으로 사악한 종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 그치? 되게 자비를 중요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편견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함과 동시에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중동 지방에 이제 나갔었을 때 히잡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비판들을 받았냐면 히잡이라고 하는 건 여성의 어떤 억압의 상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히잡을 쓰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많은 어떻게 보면 무슬림 여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한순간에 바보로 만드는 행동을 한 거 아니냐. 그 나라 사람 무슬림도 아닌 사람이 굳이 가갖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기 스스로 히잡을 쓴 거는 되게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런 비판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좀 귀담아 들을 만한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그 말이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 의도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그렇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도 분명히 맞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저는 되게 아이러니한 걸 느꼈어요. 이번 방송을 들으면서 그 이란의 역사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적이 누군가 또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혁명, 백색혁명의 반백색혁명을 생각하고 이제 시위를 했었던 그런 운동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다 너무 스펙트럼이 다양했고 사실 생각했던 그 꿈꾸는 이상적인 삶이 다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적의 적은 동지라고 해갖고 사실 한 마음이 돼갖고 같이 동지가 돼서 열심히 그 독재 정권, 그 팔라비 왕조를 엎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한 셈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 2016년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말 적이 무엇인지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3년 넘게 방송하면서 네. 독지리의 이 마무리 멘트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 적이 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네.
항상 뭘 들고 다녀야겠죠. 그러니까 적을 찾기 위해서. 그렇구나. 예. 어쨌든 저도 한 말씀 보태자면 네. 한국 사회가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좀 인권운동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경험되지 않은 사회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네.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우리가 몰두해 있었고 지금도 몰두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사회 내에 차별받거나 억압받는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 잘 주목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죠.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권운동의 어떤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은 뭐 저도 한마디로 정의 내리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는 거에 첫 걸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류 사회에서 배제당하고 무시당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정말 듣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일단 목소리를 잘 안 냅니다. 내도 무시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게 어떤 인권운동의 가장 첫걸음이 아닌가 싶고 그 첫걸음으로서 이런 어떤 예술작품 같은 것들 그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도 그 목소리를 들려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항상 우리 적이 누군가를 성찰하면서 예, 그리고 주변에 아픈 사람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보자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 주 아니죠? 이번 주인가? 10월 9일 일요일 3시에 김도인 북콘서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표가 거의 남았을려나 모르겠는데 다 매진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표는 있습니까? 저희 갈 수 있습니까? 아이고 니네 표를 준비 못했어요. 아이고 니네 못 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10월 9일 날 올라오는 김도인 북콘서트 내용은 그날 이제 편집이 돼가지고 네. 그 다음 주가 되겠죠. 약 10월 11일 뭐 화요일이나 아니면 수요일쯤에 아마 업로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그때 녹음 파일 올라오니까 그때 들으실 수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는 업데이트가 없는 거야. 그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로 공지 상황 안 띄울 거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거 예. 안 들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끝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할 수 없지 뭐 나는 조건을 다 했으니까. 어쨌든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 김도인 북콘서트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